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행여 동티날라입니다. 이 선거전이 본격화하자 여야 모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들을 취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도태우 후보 공천을 재검토 중이고, 민주당은 시민사회 측 일부 비례 후보의 전력을 문제 삼아 재추천을 요구해 결국 1번 유력 후보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대장동 변호사의 뒤집기입니다. 민주당이 청년 전략특구로 지정한 서울 서대문갑 경선에서 당초 1차 예심에서 4위에 그쳐 탈락했다 구제된 김동화 후보가 최종 승리에 논란을 불렀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씨의 변호를 맡은 인물로 이른바 찐명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키워드는 조국의 셀프 공천 시도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사무총장에게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교수도 병원 떠난다고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전공의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 전원 사직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의대로의 확산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러시아의 보복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가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간첩 혐의로 한국인 선교사를 체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데 대한 보복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오스카의 추모입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지난해 말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 씨를 추모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어제 열린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세상을 떠난 영화인들을 기리는 추모 순서에서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의 주연 배우 이선균 씨를 영상에 담아 소개했습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공천이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면서 비례 후보 공천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권 비례정당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이 자당 몫의 비례 후보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요, 민주당 몫의 1번격 후보에 여성 전직 초등학교 교사를 고른 겁니다. 이분은 교사 노조 운동을 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우선 이 비례 후보 전체 20명 중에서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20번 안쪽에 배치될 첫 번째 그룹으로 10명을 골랐는데요. 참고로 비례대표 이 당선권을 보통 20번 쪽 안으로 보고 있는데, 앞서 이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에서 추천한 인사가 이미 10명을 20번 안으로 넣기로 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 몫의 비례 후보들 중에서 당선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머지 10명입니다. 어쨌든 이 당선권인 첫 번째 그룹 10명의 이 면면을 보면요. 일단 이 여성 몫으로 초등교사 노동조합 출신인 영입인재 백승아 씨를 추천을 했습니다. 백 씨는 현재 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 등도 여성 목 후보가 됐습니다. 남성 후보로는요, 위성락 전 주 러시아 대사와 함께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영입인재인 김준한 전 국정원 차장이 추천이 됐습니다. 이 당선 가능성에서 조금 먼 21번에서 30번까지의 이 두 번째 그룹, 여기에선 코미디언 서승만 씨가 이름을 올려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민주당 측은 추천한 대로 이 비례대표 순번이 주어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최종 판단은 더불어민주연합이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자당 몫의 비례 후보들을 공개했지만요, 정작 언론과 여론의 관심은 민주당 그리고 비례정당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측의 대립 분위기에 더 쏠리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시민사회 측이 오디션을 통해 확정을 했죠. 비례 후보들 가운데서 전지혜, 정영희 두 사람의 이 반미 성향 활동이 이르기 논란이 된 게 계기가 됐는데요. 여권은 이들을 겨냥해서 사실상 통진당의 후순격인 진보당 계열에서 이 민주당을 숙주 삼아서 우회 상장한 후보다, 이런 식의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즉각 시민사회 측에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서서 갈등이 촉발된 겁니다. 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그제 시민사회 측 비례 후보 4명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출이 되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반대와 우려 목소리가 쏟아졌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젯밤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진보당 후보로 나왔어야 하는데 일종의 눈속임을 한 거다라는 성토도 있었다는 후문인데요. 이 대부분의 지도부 인사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자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동의를 했고요. 이 시민사회 측에 전지의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에 대한 이 후보 추천을 재검토해달라라는 뜻을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천안 방문 도중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 견해를 가진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후보 재추천 관련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각자의 정치적 지향들이 있겠지만 정치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켜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이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 인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다만 시민사회에서 결정하신 그 비례 후보분들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그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좀 그 조정해 줄 것도 조정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뜻을 담아서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우리 당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시민사회 측의 후보 선출 하루 만에 이 사실상 재검토를 요구한 거는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권의 이념성 공세에 부담을 느낀 민주당 지도부가 이 중도층의 이탈 등을 우려해서 선제 조치에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 참여하자 여권에서는 진작부터 종북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었죠. 이런 상황에서 시민사회 측이 진보당 색채가 강한 인물들을 추천하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더 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문제가 된 여성 후보 2명 외에 함께 추천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 민주당에서는 시민사회 측에 비정규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등을 민생과 경제 분야 후보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따라서 이런 당초 취지에 맞게 후보를 다시 추천해 달라고 시민사회 측에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야권연합 비례정당 추진단장을 맡았던 박홍근 의원은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초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시민사회 몫의 추천 취지와는 달리 다들 진보단체 활동가여서 실망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측의 주장대로라면 애초 이 시민사회 측에 추천을 맡기면서 기대하고 또 요구했던 취지와는 다른 성격의 후보들이 선발됐다 이겁니다. 특히요, 이 전지혜 위원의 경우에는요, 이 비례 후보 선발 과정에서 반미 또는 이 반일 성향의 운동단체로 지목되고 있는 결의 하나라는 이런 곳에서의 활동 이력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전지혜 운영위원은요, 비례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 프로필에 자신을 청년 운동가로 소개를 했고 양력에도 이 결의 하나나 반미 운동 내역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전 후보가 이 진보당 색채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0일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에서는 전 운영위원이 이 대학생 시절 벌인 이 반값 등록금 운동과 청년 정치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시민회의 측 관계자는 전지혜 운영위원이 30대로 가장 젊고 또 이 금융정의연대라는 금융소비자 단체에서 주로 활동한 것이 이 심사위원들에게 부각이 됐다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정황을 보면 전 운영위원이 이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 출신 또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이력을 앞세워서 비례대표로 나선 모양새인데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해온 이 결의 하나 이력을 내세우지 않은 걸 두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전 운영위원은 작년 11월 이 결의 하나가 국방부 앞에서 유엔사를 해체하라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청년 결의 하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해서 성명을 낭독을 했었거든요. 앞서 이 단체는 김일성의 생애를 기준으로 한 주체 연호를 쓴 이 새해 인사 메시지를 북측 민화여부로부터 받아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니까요, 전지혜 위원 오늘 오전에 결국 후보 등록을 철회하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전지혜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로 등록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민사회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사퇴 이유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일말의 걱정이나 우려를 끼치지 않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보수 언론들과 국민의힘이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어서 청년의 도전을 왜곡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씨는 자진 사퇴했지만요. 민주당이 전 씨만을 문제 삼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후보 재추천 요구를 두고서 과연 시민사회 측의 입장은 또 어떤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이 시민회의 측은요,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후보자들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이 됐다. 합당한 이유 없이 선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 다만 이 후보자 선출 시간이 너무 짧아서 검증할 시간이 없었던 만큼 본래 합의한 대로 추후 검증 과정은 거칠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실상 이 민주당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해서 재추천할 여지 그걸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해석이고요. 시민사회 측이 이제 끝내 강하게 반발을 할 경우에는 일각에서 이 야권 연대가 혹시 깨질 가능성은 없을까? 이 부분도 지금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더불어민주연합 측은요. 시민사회 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례 후보들을 교체하는 등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당 공식 권한인 서류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비례정당 세력들과 작성한 합의문에는 이 모든 비례대표 후보자는 비례연합이 마련한 심사 등 이 공천관리 절차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한다라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연합 대표 등 지도부를 민주당 파견 인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당정 여부나 주요 활동에 대해서 서류 심사부터 전면 재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항목이 소수당이나 시민단체 추천 검증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최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면서도 민주당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재추천을 압박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최대한 시민사회의 뜻은 존중하겠지만 우리 당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측에서 민주당의 그 의견에 대해 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가정에 또 제가 가정으로 답하기가 좀 그래서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일부 논란을 빚은 인사의 공천 다시 살피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과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진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후 도 변호사가 지난 9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도 도 변호사의 공천 재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여당 공관위는요, 오늘 오전 이 도태우 변호사 공천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서 공천 철회 등의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위원장도 오늘 출근길에 이 공천 재검토를 요청한 건 도태우 변호사의 발언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총선을 앞두고 변수가 될 수 있는 설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도태우 후보도 그 입장을 앞으로 따르겠다는 사과문을 내기까지는 했죠. 저는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은 그 문제, 그 발언이 가볍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한 사과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하고 되짚어달라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야권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이 시민사회 측에 대해서 반미 성향단체의 활동 등으로 이 논란이 됐던 전지혜 씨를 비롯한 일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전 의원은 사퇴를 했지만요, 이 시민사회 측과 대립 또는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아주 강하게 이분들의 전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야권 일각에서는 이건 철진한 색깔론이다 이런 입장에는. 좀 예상 밖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이 새진보연합, 또 민주당, 진보당, 시민사회 이 네 개의 세력이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최초의 연합 이 비례정당을 만들 때 이 세력 이 단체 간에 합의한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각 정당 정치 세력은 뭐 자기 그 소속돼 있는 부분을 공천하고 시민사회는 그 외에 그 사회적 약자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분들을 추천하기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측이 공개 오디션 방식을 통해서 이와 다른 결론이 도출이 됐고 실제 또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니 진보당 색채가 있는 분들이 후보로 선출된 게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초 합의한 원칙과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 각 세력이 추천하는 인물들 사전 검증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확인이 된 거고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사실상 주도하는 민주당이 사후적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협의가 된 거였죠. 아마 시민사회에서도 지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사후적 검증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사회도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후보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요구까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국민적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그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 뭐 더불어민주연합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시민사회도 어느 정도에서는 그 부분에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일부 인사들이 이제 밀실에서 모여서 무슨 서류 심사 이런 걸로 고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공개 오디션이라는 그런 일종의 경선 방식을 거쳐서 후보들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거 시스템이다. 지금 저희가 유행하는 말이죠. 이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사실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상당히 큰 반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의 논리가 궁색한 거죠. 그들이 밀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후보를 추천한 건데 막상 검증에 가보니까 그럼 우리 민주당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럼 이건 안 된다라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비례대표에 대한 취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무조건 반윤석열 연대만 외치다가 지금 벌인 참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구 선거로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소수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한 건데 그런 취지가 다 무산되고 오직 민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인가 그것만 고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차제에 저는 이번 비례정당 후보 투표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많은 표를 몰아준다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국민들이 병립형 정당에 대해서 오히려 비례대표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거라고 보고 민주당이 만약 여기서 표를 많이 못 가져온다면 더불어민주연합 위성 비례정당이 그거는 이 위성 비례정당에 대한 국민적 저는 심판이 있었다고 간접적 의사를 저는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저는 유념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 무용론이 나올 만큼 운영하는 이 위성정당 비례제가 과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 현실 정치에서 맞아들일 것인지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최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아까 투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면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하고 관련된 어제 방송 내용 중에서요, 이 패널로 나오셨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총선 이후에 해산하는 것이 당초 성립 당시의 합의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이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에요. 합의문에 그런 내용이 담긴 적은 없다 이렇게 그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측에서는요. 이제 다만 이 연합정당의 성격을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는 각자 흡수 또는 해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한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다는 점도 저희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여야 모두 이렇게 내부적 리스크 잠재우기에 나서는 한편으로요.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도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이해찬 전 대표, 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 3톱 선대위를 구성을 하고 오늘 출범식 그리고 첫 회의를 열면서 닻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출범식과 첫 회의에는요.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요. 이 재차 정권 심판론을 띄우는 한편 이해찬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등이 힘을 모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요, 현실 정치를 떠났지만 이번 선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 절실함, 그 심정으로 합류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역시 현실 정치를 떠났다가 이 선대위 합류를 받아들인 김부겸 전 총리도 이 총선 승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천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로하고 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실상 그동안 당을 흔들었던 이 공천 내용을 의식해서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어제 이 선대위 합류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도요. 이제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말들 우리 스스로 버려야 한다. 이러면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들 이 3명의 상임 선대위원장은요. 투표함에 총선 심판 카드를 넣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요.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선대위는 이들 3명을 포함해서 공동 선대위원장 7명과 이 분야별 국민참여 선대위원장 등 총 20여 명 규모로 해서 메머드급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있었던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과 첫 회의 모습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과 김부겸 전 총리님을 필두로 민주당이 가진 모든 역량이 총집결했습니다. 정권 심판과 국민 승리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선배,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현실 정치를 떠났습니다만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이해찬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선대위 합류 요청하라는 합류 요청에 제가 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번 총선이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운명을 가를 그런 정말 중차대한 선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후에 특별히 최근에 특히 공천 받으신 분들은 공천에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그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와 호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최근에 일어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제 명문 갈등이었습니다. 이제 친명계와 결국 친문계의 갈등이다. 그중에 이 친문계의 가장 핵심 축으로 여겨졌던 분이 바로 이제 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그래서 임 전 비서실장이 과연 선대위에 합류할지 결국 이 부분이 이 통합 선대위라는 그 표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 게 또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임 전 실장한테 이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임 전 실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임 전 실장 이재명 대표 중심 체제 이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내가 무엇인지 이걸 놓고도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종석 전 실장 어제 SNS를 통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더 이상의 분열은 공멸이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백의 종군한다. 이 세 가지가 자신의 결심의 전부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돌파해야 한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은 무너진다. 이제부터는 친명도 비명도 없다면서 당내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역시 어제 SNS를 통해서 당의 결정을 수용해줘서 감사하다고 밝혔고요. 임 전 실장한테 공동 선대위원장을 부탁드렸는데 감투도 의전도 형식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사실상 임 전 실장이 고사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임 전 실장한테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하는 여러 길을 같이 고민해주면 좋겠다라고 거듭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지도부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부겸 전 총리 등도 임 전 실장한테 합류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어제 올린 그 글에서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돌면서 상처받은 민주당원을 위로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입니다. 이걸 놓고서 임 전 실장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서로 결이 다른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 전 실장은 전국을 돌면서 상처받은 민주당원들을 위로하겠다면서 김대중의 민주당을 찾아가고 노무현의 민주당을 다시 세우고
문재인의 민주당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또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든 당원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임 전 실장의 입장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특정 역할을 맡기보다는 전국을 돌면서 친문계 성향의 당원들을 만나는 데 주력하고 총선 이후 당권 도전을 준비한 것이 아니냐, 이거에 나설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에서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선대위 출범식 등의 일정과 함께 본인의 대장동 재판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오후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재판이 당일에 갑자기 연기되는 거, 이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네,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요, 이 선대위 출범식 등의 그 일정을 이유로 해서 재판 하루 전인 어제 재판부에 이 재판 시작 시간을 미뤄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게 이제 관심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일정에 따른 이 변경은 어렵다. 그러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오전에 예정이 됐던 이 선대위 일정을 소화한 직후에 이 법원으로 출발해서 재판에 출석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대표는 결국 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이 재판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어렵다면서 이 오전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이 잠시 후인 오후 1시 30분부터 재판을 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사전에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있는 거, 그건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반 피고인이었어도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해서 재판 연기를 요청하고 또 재판부가 특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도 결국 재판 시간에 늦어서 재판이 연기되는 상황. 이걸 과연 상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이 대표 오전 재판이 오후로 연기가 되면서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찾아서 깜짝 지원 유세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에 속한 지역이죠. 서울 동작을 지역구를 찾아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류삼영 전 총경을 만났는데요. 류 전 총경은 민주당 영입 인재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다 징계를 받고 사직한 인물이고요. 역시 동작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의원과 맞붙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류 전 총경에게 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오후로 연기가 됐다면서 되돌아오는 길에 류 전 총경이 생각나서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던 길에 재판이 연기되면서 인근에 위치한 동작을 지역구를 들린 걸로 풀이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러니까 재판 시간 변경, 그러니까 재판 시간을 좀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오전에 예정대로 재판을 열겠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했다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당 일정 때문인지 그거에 이제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없으니까 오후로 연기하겠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재판을 이미 이제 시작이 됐겠습니다. 1시 반으로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죠. 원래 그 전일 또 전전일쯤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 변경 허가 사항에 해당되면 재판부가 변경 허가를 하죠. 이 사건 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을 열 수가 없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출석이 허가가 나지 않으면 기일 변경 허가가 나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근데 늦는 바람에 이제 다시 오후로 연기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 경우가 이재명 대표라고 해서 특별한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재판 자체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치적 사정에 의해서 기일 연기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이 재판도 그렇고 다른 재판도 그렇고 그러한 정치적 사정에 의해서 기일을 지연하거나 연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확고해 보입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 공판부의 재판 일정에 따라서 충실하게 출석을 할 텐데 오늘같이 이제 선대위 출범 첫 회의 같이 중요한 일정에서만 아마 비일 연기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는 한은 출석을 할 수밖에 없고 하실 것으로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어제는 전통적인 스윙보트 지역으로 꼽히는 충남 지역을 찾아서 거듭 정권 심판론을 띄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 연설에서 좀 거칠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표현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충남 홍성과 천안을 잇따라 방문했는데요. 민주당 충청권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이 자리에서 호소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고 말하면서 거듭 폐륜 정권임을 간조했고요. 심판을 해서 응징해달라. 회초리를 들고 그걸로 안 되면 몽둥이로 때리기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 충남 지역을 찾은 이재명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나가실게요.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게 야당 대표 안에 밥값은 지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3자끼리 밥값 서로 내줬는 거 알았든 몰랐든 그냥 기소해서 재판해 이렇게 해서 재판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권력 지가 탁월한 것입니까? 지가 고스톱 쳐서 딴 겁니까? 잠시 위임받은 국민의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들으신 대로 이 대표는 몽둥이로 때려야 한다는 다소 거친 표현과 함께 사실상 윤 대통령을 지라고 지칭하기도 했고요. 또 윤 정권의 5대 실정으로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영부인 명품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을 묶어서 이 앞글자를 딴 이른바 이채 양명주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민주당의 경선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요. 이 하위 10% 통보를 받고 예선에서는 이겼고요. 결선까지 진출했던 이 박용진 의원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또 친명계이자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김동아 변호사는요. 앞서 공개 오디션의 그 예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받아서 이 본심에 올라갔는데 끝내 공천장까지 또 손에 쥐었습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의 완선판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 서울 서대문갑 후보로 확정된 김동아 변호사는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의 변호를 맡아서 이 대장동 변호사로 불려온 인물입니다. 친명계로 꼽히는데요.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일에 이 서대문갑 청년 예비 후보 공개 오디션에서, 그러니까 최종 3위를 뽑는 그 예심에서 4위를 기록해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최종 3위에 든 성치훈 전 청와대 이 행정관이 과거 이 안희정 전 충남시장 성폭행 2차 가해 논란이 있었다는 이유로 밀려나면서 이 후보가 김동아 후보가 극적으로 구제가 됐습니다. 이어서 이 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서대문갑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앞서 김동아 변호사가 구제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막장 공천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나온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오늘 친야 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와 인터뷰를 한 김동아 변호사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를 공천 대납하듯이 공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김용회 변호사까지도 바꿔서 넣었던데요. 김동아 씨인가요?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이런 막장 공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경선을 치르면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변호사 11년 차로 있고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부터 참여하여 대장동 사건에서 법리 검토와 재판 진행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민변에서 활동하고 병로펌에 있으면서 민생과 기업, 경제관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민생과 경제 제대로 살리고 서대문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알려드린 그 한동훈 위원장의 녹취 중에서요. 김용혜 변호사라고 했는데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공식으로 이건 김용혜 아니고 정진상 씨의 변호사다 이렇게 정정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서울 강북을에서는요, 박용진 의원이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에게 결선에서 패하면서 이 본선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앞서 하위 10% 통보를 받으면서 경선 득표율 30% 감산이라는 이 페널티의 벽을 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서 권리당원 투표와 주민투표 득표율을 밝히면서 모두 자신이 이겼음을 강조했고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선대위를 정식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대위원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야별 국민참여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그 탑을 형성을 하는 거기에 3명이 함께 임명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찬 전 대표, 그다음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렇게 3명이 함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이 선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각각 역할 분담을 통한 그 체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무를 봐야죠. 그다음에 재판도 또 나가야죠. 그다음에 개항을 선거도 직접 뛰어야 되는 이른바 1인 3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에 좀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고, 이해찬 대표는 그동안에 자기 선거도 7번을 치러서 7전 7승을 했지만 또 여러 가지 각급 선거의 지휘체제를 맡아가지고도 많은 승리를 거둬서 당장 지난 총선에서 선대위원장 그렇죠, 맡았죠. 이겼죠. 그러니까 네. 그런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과 그다음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컨트롤 타워로서 딱 자리에 앉아서 역할해달라는 것, 그런 주문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는 대단히 뛰어난 연설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짚고하다가 지금 나온 거는 민주당의 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는 거는 언론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본인이 아마 전국 유세를 다닐 것 같아요. 워낙 본인의 고향이 또 영남입니다. 영남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하자면 지금 나간 후보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줘가지고 만약 그들이 당선된다 그러면 나중에 김부겸 전 총리가 당에 복귀해서 정치할 때도 충분한 정치적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빚을 좀 줌으로써 자신의 또 역할과 공간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어떤 전략이 있어서 그런 역할 분담이 여기에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이제 선대위 출범을 목표로 해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톱 체제를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인 공동 체제를 택한 민주당과 이제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이 다음 주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민의힘 선대위는요,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원톱 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 선거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 원톱 외에는 다른 고려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 선대위 구성의 주안점으로는 첫째가 중도 확장, 둘째가 사안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장 사무총장은 선거구가 254개나 되는 만큼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 위원장이 힘들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함께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여러 명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상임선대위원장격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건데요. 이 자리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원톱으로 가되 중도 확장 또는 지원 유세 등을 위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거를 여러 명 임명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구상으로 보입니다. 네, 장 사무총장은요, 공동선대위원장이란 표현 때문에 이 한 위원장과 공동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괄선대위원장은 한 위원장 한 명으로 간다는 구상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한 위원장 오늘 출근길 관련 질문을 받고는 우리에겐 톱이 없다면서 다 같이 뛸 거고 지휘체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한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뭐 축구에서 얘기하듯이 뭐 3톱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바쁘시잖아요. 재판 가셔야 되고 하니까 혼자서 선거를 지휘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불려 나온 당대표입니다. 저희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뭐 별로 톱, 원톱, 투톱 이런 말 하던데요. 톱이 없습니다. 다 같이 톱입니다. 다 같이 뛰어야 되고 다 같이 모여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중에 저는 하나일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선거를 딱 한 달 앞둔 어제요, 이 총선의 슬로건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대선 당시에 그 이재명 후보의 슬로건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슬로건을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감 있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설명을 했지만요. 이 슬로건이 공개되고 나서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다, 이게 떠오른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러자 오늘 한 위원장은 합니다, 하겠다는 게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되려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는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정해놓고도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할 거고 하고 있다면서 이 둘은 명확하게 다르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한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 발표하신 그 슬로건이 이재명 대표 그런 시절에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합니다, 하겠다. 두잖아요. 그게 누구의 전유물일 수가 있는 단어인가요? 이재명은 안 했잖아요. 이재명은 안 했죠. 우리는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도 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에요, 이 서울 영등포구 그리고 양천구를 찾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이 없는 험지 유세에 집중하면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방문하는데 두 구에는 각각 2석씩 총 4석의 지역구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모두 빼앗겼던 곳들입니다. 오늘 한 위원장은 영등포역과 타임스퀘어 광장,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등을 방문해서 철도 지하화 공약 실천 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도 이 국민의힘 의석이 한 석도 없는 경기 고양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또 14일 방문 예정인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 역시 여당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한 위원장의 유세 행보를 두고 언뜻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4년 전 총선과 비교해서 해볼만 하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오늘 방문할 그 영등포의 경우에는요, 지난 2차례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석권을 했지만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섰고 또 같은 해 6월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측을 압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이제 탈환 가능성이 엿보이는 지역들,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이겠죠. 그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관련해 어제 고양시를 방문한 한 위원장의 모습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상대당이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거 하나하나 넘기지 않고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냥 민주당과 싸우는 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고향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도 있잖아요. 과거처럼 서울 편입 아니면 경기 분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저는 일은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반대를 할 거거든요. 자기 걸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한꺼번에 추진한다. 원하는 대로 해드린다. 그리고 원샷법을 통과시켜서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좀 저질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예고한 대로요,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원톱 체제로 선대위를 구성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래 공동 선대위원장이다,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물론 다른 분들도 이제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기는 하겠지만 어쨌든지간에 이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의 이제 원톱으로서 선거를 총지휘하는 아마 그런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전에 드린 대로요, 민주당이 3명의 그러니까 삼두마차라고 그러죠. 그걸 구성을 한 거하고는 좀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떤 의도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1월 달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표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의 개인 지지도는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한동훈 현상은 있는데 왜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율로 연결이 안 되는 이른바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서 의구심을 제기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탈동조화가 아니라 한동훈 현상이 한동훈 효과로 나타나는 충분한 그런 근거도 보여주고 그런 데이터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입증됐다고 보고 원래 우리 축구에서도 전술상 그렇지 않습니까? 탁월한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있다 그러면 차라리 한 명의 공격수를 넣고 뒤에다가 후방에다가 미드필더들을 많이 배치해서 공간을 창출하고 스트라이커에게 공을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선대위원장은 아마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고. 말씀도 좀 죄송한데요. 방금 이제 그 발표 결과가 나와서 이제 그 해설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제 총괄선대위원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맡기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윤재옥 현 원내대표 이렇게 4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장동혁 사무총장이 방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까지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럼 이제 1인 스트라이커와 4인의 미드필더 체제가 됐다고 보여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4분들은 공간을 창출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공동보조 5인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원톱 체제인데요. 뭐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거나 선거상에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장점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해왔고 그것이 본선에서 계속 갈 것으로 본다고 하면 뭐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민주당이 3인 체제로 만드는데 그분들이 정치 경력이 뭐 수십 년이고 실제 여러 선거를 겪어오신 분들이고 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선거에 또 선대위원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참가를 하셨던 거죠. 이분들의 경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뭐 지금까지는 공천 후유증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흔들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오른 것 같지만 결국에 본선에서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라는 다시 구도가 부각될 경우에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의 원보이스로 이게 과연 방어가 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톱 체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연성 이런 부분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선거가 임박하면서 여야 중앙당 못지않게요. 이 후보들도 촌각을 다투면서 지역구를 누비고 있습니다. 선거 현장의 열기가 점차 뜨거워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또 그만큼 잡음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거의 모든 언론이 전한 서울 한 지역구 후보의 소식이 또 화제입니다. 네,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도봉갑에서 뛰고 있는 안귀령 후보 이야기인데요. 안 후보가 지난 8일 이 지역구 선거 유세 중에 행정동, 그러니까 동 명칭을 묻는 지역 상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 모습이 이 영상으로 공개가 된 겁니다. 안 후보는 지역구를 돌아다니는 중에 여기가 무슨 동이냐 이런 이제 한 상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고 이에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다녀라라는 이 상인의 호통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이 본인의 선거구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한 안 후보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이재명 대표의 고향을 묻는 한 상인의 질문에는 안동이라고 즉각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이미 이 지역구에 학연, 지연 같은 어느 연고도 없어서 이른바 무연고 공천 아니냐 이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네, 안귀령 후보는요. YTN에서 앵커로 활동하던 도중 2022년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였고요. 이후 중앙당이 후보를 지명하는 전략 공천 방식으로 지난달 23일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 인재근 의원으로부터 이 지역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어서 당 일각에서는 무연고 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오직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와 맞붙게 되는 김재석 국민의힘 후보가 즉각 또 입장을 냈더군요. 네, 김재석 후보 어제 SNS를 통해서 이 안 후보가 대답하지 못한 동네 이름, 또 인근의 전통시장 등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는 아무리 무연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하다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도봉을 쉽게 되니 뭐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만약 안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경쟁자들보다 더 훌륭한 지역구 활동이 기대되는 유망한 정치인이라고 본다면서 안 후보를 감쌌는데요. 김지호 부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분당에서 25년 살았는데 사실 동 이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이 안귀령 후보는 YTN 비정규직 앵커 출신으로 22년도에 저희 대선 때 인재 영입됐는데요. 인재 영입 후 상금 부대변인으로 민주당이 어려울 때 최전선에서 활약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관록 있는 정치 지도자나 연고 있는 지도자도 좋지만 이런 젊은 피도 필요하다. 안 후보 이 지역구 동네 이름은 몰랐지만요. 이재명 대표 고향은 이제 막힘없이 대답했다 이렇게 전해드렸고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안 후보는요.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외모 이상형이
톱 아이돌인 이 차은우 후보다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여당의 강한 공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 후보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진행한 외모 이상형 월드컵에서 이재명 대표와 아이돌 가수 겸 배우인 차은우 씨 중 한 명을 선택하라는 질문에 이재명이라고 답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안 후보를 두고 아부꾼이라고 비판했었고요. 안 후보는 그런 한 위원장을 향해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영상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외모 이상형 이재명 대 문재인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조국 하나 둘 셋 이재명 이재명 대 차은우 하나 둘 셋 이재명 아 이건 아니다 진짜. 국민의힘에서는요, 충북 지역에서 공천을 받은 한 후보가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지지자들하고요, 당선 축하 글씨가 쓰여진 케이크를 차려놓고 식사 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서 미리 파티라도 한 거냐 이런 비판을 또 자초했습니다. 네, 충북 지역구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구 공천을 받은 박덕흠 의원이요. 지난달 27일 저녁에 지역구인 옥천군에서 이 지지자들과 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를 찍은 사진을 보시면요, 이 식탁에 놓인 케이크에 축 당선 22대 국회의원 4선 박덕흠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이라는 말도 써져 있는데요. 이 금사모는 박덕흠 의원의 지지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모임을 갖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입니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공천을 확정지었죠. 네, 자신의 지역구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박덕흠 의원은요, 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서 공천을 확정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선의로 봐준다면 박 의원이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던 만큼 지지자들로서는 당선을 확신하고 이런 케이크까지 마련해서 공천 확정을 축하해 준 걸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 안팎에서는 성급했다, 오만하다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민주당 충북도당 역시 어제 성명을 내고 유권자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역 소방공무원이 참석한 사실이 또 알려진 겁니다. 당연히 이 선거법 위반 문제가 지적이 돼서 충북도 소방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문제 모임에는 충북도 소방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인 A씨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지지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죠. 이에 충북도 소방본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했고 일단 A씨에게 서면으로 경고한 뒤 감찰 결과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A씨는 지인이 초청해서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고 갔다 이런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번 일에 대해서 엄중 경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박덕흠 의원을 향해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된다면서 이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절실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일하고 싶어하고 국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길을 꺾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하고 그리고 비슷한 일이 사실 그게 맥락을 보게 되면은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렇지만 누가 보던 안 보던 지금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앞서서 이미 각 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은 지역구 열심히 누비고 있죠. 열심히 누비는 그만큼 또 여러 곳에서 이제 잡음이 들려오고 있고 이미 또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곳들도 생긴 겁니다. 자, 과연 앞으로 이제 선거운동 기간 남아 있는데 지역구 후보들 어떤 부분을 가장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패널들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본선에서는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하지만 선거 막판에 이를수록 초경합지의 결과를 바꾸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거론됐던 사례 정도도 사실 지금 정도야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선거 막판에서 당의 이미지라든가 이슈화된 여러 가지 다른 상황과 겹칠 경우에 선거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가장 겸손한 태도로 국민들을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급증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과도하게 넘치면은 뭔가 실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스포츠의 이론을 인용하는데 스포츠에서 장타보다는 정타가 중요하고 정타보다도 연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전략에 있어가지고 뭐 과도하게 의욕을 너무 부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확하게 소구력 있는 걸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인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반복할 때 비로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들을 각 후보들이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3지대 정당 소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도 그렇지만요. 비례대표 공천권은 더욱 확실하게 당대표한테 있기 때문에 결국 셀프 공천을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네,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이자 이 비례대표 후보인 만큼 비례대표 선정과 순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이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과 순위를 본인에게 문의하지 말아 달라라고 글에 적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이를 두고 이 셀프 공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총선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게 한동훈 특검법 발의, 바로 이거였습니다. 네, 조국 대표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검찰 독재 황태자라고 표현하면서 21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서 조국혁신당은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4월 총선에서 개별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충돌이나 표 분산이 없도록 비례대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비례대표 출마 결심 배경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흠결이 있지만 본인이라도 나서서 윤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정치나 창당이 저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또 저희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섰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구가 망해도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황운하 의원입니다. 민주당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합류를 했는데 황 의원 민주당에서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서 1심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을 옮기더니 비례대표로 나가겠다 이렇게 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황운하 의원은요 어제 자신의 SNS에 이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사실을 밝히면서 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에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이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뒤집고 이 비례 후보를 신청을 하니까 번복 논란 이에 대한 이제 비판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탈당 때와 이 조국혁신당 입당 당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하라고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저는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역도 공천이나 출마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비례대표를 할 수 있는 분이 선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례대표 유무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비례대표를 전제로 입당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민아 의원 결국 저런 생각을 번복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또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황 의원 총선 불출마 입장 번복 논란이 일자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22대 총선 불출마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앞서 공천을 신청했던 민주당 대전 중구에서 이 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긴 했지만 이 당시에도 정치 상황에 따라서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밝혔는데요. 또 조국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에서도 당과 상의 후에 비례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다면서 입장을 번복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또 불출마를 하는 줄 알았던 황운하 의원이 조국 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서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김지호 부대변인은 오늘 채널A의 한 방송에서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정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 두 사람이 비례 후보를 신청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어서 비례정당은 후보 경쟁력과 명분에서 앞서야 한다면서 이 두 사람의 비례 후보 출마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경쟁에서 검증 위로 올라갔다며 다소 견제하는 듯한 반응도 보였습니다. 목소리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황운하 후보가 비례 후보로 신청을 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주 적절하지 않고요. 또 조국 대표님도 비례 후보를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그 역시도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비례정당이라는 거는 후보 경쟁력, 그다음에 명분에서 앞서야 되는데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경쟁에서 조국 혁신당이 검증에 위로 올라갔다.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호 원내대표는요, 이 조국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를 두고서 비례 후보 선정 관련 사무를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그런 지시가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국 혁신당은 조 대표 외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인물들이 모여들며 이 피고인 집합체가 돼가고 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정당들 가운데서 이 조국 혁신당이 의외의 흥행을 거두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20대에서는 지지율이 0%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20대 공정이라는 이슈에 아주 민감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이 조국혁신당 18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20대 응답자 126명 가운데 이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걸 두고서 일각에서는 입시 문제와 또 공정한 경쟁 이슈에 민감한 20대가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가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이 청년들의 비판 목소리도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누구보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외쳐온 조국 후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을 세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 본인은 정작 붕어, 개구리, 가재를 희생시키고 하천 밑바닥을 기는 남의 여의주를 뺏어서 자신의 딸을 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저희 젊은 세대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이 무엇이냐? 조국 사건. 만약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계속 불집회 대상이 이번 정권이 시도 무조건 나온다고 합니다. 앞서 이 갤럽 여론조사 관련 기사에서 그래픽에 이 조국 신당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여론조사는 조국 혁신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문행 자체에 이 조국 신당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조국 대표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다른 진단을 또 내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조국 대표는 그제 봉하마을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20대에서 저조한 지지율 현상에 대해서 현재 20대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20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수감 중인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입니다.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송 대표가 어제 광주 서갑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옥중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제 당대표 없는 기자회견을 연 소나무당은 송 대표가 호남의 희망이 될 것이라면서 송 대표의 광주 서갑 출마를 대신 선언했습니다. 한편 송 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표에게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당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소나무당의 민주연합 합류 협상을 제안한 바 있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황태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를 버린 것 같다면서도 소나무당과 민주당은 총선 후 다시 만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 소나무당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 몇 명 가운데서요. 손혜원 전 의원 그리고 변희재 대표 등이 포함이 돼 있어서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요. 송영길, 손혜원, 변희재 이 세 사람이 대체 무슨 조합이냐 이런 또 기사 제목까지 냈습니다. 네, 먼저 손혜원 전 의원은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2019년 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한 바 있습니다. 어제 입당 소감을 통해서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송영길 대표를 돕고자 입당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홍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손 전 의원은 이번에 이 소나무당 로고를 디자인을 담당을 했고 또 당 선대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요, 과거 극우적 성향의 농객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야권과 접점을 넓혀온 인물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서 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이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해서 풀려난 상태입니다. 송 대표는 변희재 대표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에 동참하면서 앞서 정권 퇴진 집회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